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다룰 주제는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현장 조사와 전략 개발이 왜 필요하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지구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한 지구 안에서 목회하고 또한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냥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여기에 조사 방법론이 필요하냐? 왜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이것은 마케팅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왜 이 지구를 목회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략이라는 것이 논의되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전략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번 한 학기 동안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만약 내가 창업을 한다면 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피자 가게를 이 골목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투자 금액, 그것도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돈을 빌려서 해야 된다면 이것은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피자 가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책부터 사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나 주위 사람들이 왜 너는 책부터 사냐?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플랜, 맨 앞에 있는 계획을 하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리서치를 시작하겠죠. 비즈니스가 뭔지, 그리고 내 경쟁 상대, 컴피티션,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퍼포먼스, 어떻게 내가 이 피자집을 경영해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래티지,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낼지, 팀, 누구와 같이 일할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화시킬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goal이 뭘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다. 또 하나 그림을 구글에서 얻었습니다. 이 구글 그림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일 가운데 플랜을 짜기까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플랜 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수업에서도 맨 마지막에 전략 개발하고 플랜을 하게 될 겁니다. 계획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전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먼저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공유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선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냥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 고려한 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 프로젝트 또한 목회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검토하시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림들을 잘 그려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언젠가는 포토샵을 좀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그림들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단체에서는 늘 R&D라는 얘기를 써요. 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부분이고 R&D 디파트먼이 굉장히 중요한 그 브레인이죠. 두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R&D라는 부분들을 좀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서 이 R&D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피자 가게를 냅니다.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두 가지 빨간 글자가 보여요.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소위 어떤 기업에서는 타겟팅을 한다고 초점을 맞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구에게 예를 들어 같은 피자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니어 분들에게 타겟팅을 한다면 무엇을 소위 메뉴가 달라질 거예요. 또 신세대들 누구에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소위 메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학가의 젊은이들 누구에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 친구들이 원하는 니즈들이 있어요. 만약에 은퇴하신 시니어들에게 누구에게 목회하고 선교할 것인가 한다면 무엇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교한다, 전도한다, 목회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고요. 릭 워렌 목사님, 세를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에게도 선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먼저 물어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라고 다시 이 화살표, 화살 관역판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서 중앙을 맞췄는데 이런 거죠. 뭐 릭 워렌 목사님이 다시 관역판을 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빈 벽에다 그냥 막 쏴요. 빵 쏴서 하나 맞았어요. 그럼 거기다가 제일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그려서 관역판을 거기에 맞춰요. 소위 어떻게 하다가 선교가 잘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맞춰서 이론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적합한 이론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다. 다시 우리가 빈 관역판에 정조준하고 어떻게 화살을 잘 쏴서 그 중앙에 맞출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에게 이미 관역판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제 자신이 만약에 피자집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라고 말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대학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향해서 피자집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떤 맛을, 어떤 메뉴를 가장 좋아할까? 먼저 조사할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잘 나가는 피자 아이템들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두 번째,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어디에 많이 몰려있지? 어디에 있지? 하는 질문이에요. 대학생들이 있지도 않은 곳에다가 대학생들을 겨냥한 피자집을 차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먼저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는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지? 소위 간판, 이름은 뭐라고 하면 좋지? 매장은 어떻게 꾸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지? 제일 먼저는 SNS를 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SNS를 가지고 맛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내 요리 실력이, 내 운영 방법이 과연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시니어들에게는 어떻게 맛있게 만드는 피자 아이템들을 내가 기술을 익혔을지 몰라요. 그러나 젊은 친구들을 위한 그 아이템을 향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SNS를 잘 다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물어볼 것 같아요. 자, 누구에게? 라는 질문을 향해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일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잘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여기 선물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박스를 손에 들고 있는데 나 이거 정말 잘 만들어요. 하고 먼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질문이 달라지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누구지?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시니어들의 입맛에 맞춰서 피자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그 피자 아이템을 좋아할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라 시니어겠구나. 그러면 시니어에게 찾아가야지. 시니어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네, 두 번째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럼 시니어 분들은 어디 많이 계시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피자집을 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SNS를 아직 잘 다루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매장을 차리든 접근 방법에서 홍보를 기획하든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문득 한 공간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이 빈 공간을 너 여기서 장사 좀 해볼래? 하고 주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달라져요. 내가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앞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지? 그죠?
상권 분석을 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지나가지?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할지 부분에 대한 입지 분석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훅 볼 수 있는 어떤 간판이라든지 매장 디자인을 고민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의 어떤 출발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은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누구이지,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 반대로 내가 가장 섬기고 싶은 사람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대학생.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지부터 먼저 질문해 보세요. 반대로 주님께서 내게 기도 중에 너 젊은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특별히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하셨다면 내가 가장 잘 섬기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섬길 대상이 먼저 정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너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을 선교해라 하고 목회해라 하고 어떤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나는 무엇부터 질문하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것 한번 해볼까요? 자,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저는 코칭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코칭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칭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섬겨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외에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대학생들을 만나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코칭을 해보니까 갑자기 취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그 친구들을 향해서 같이 벤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는 저와 같이 협력하실까요? 제가 코칭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아이템이 당신이라면 제가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하고 그분과 협력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트워크가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총체적인 대답을 그 대학생들을 향해서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은 먼저 섬길 대상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아이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라는 것과 전략 개발이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준비하시고 목회 대상, 선교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실 것은 중요한 초점이 내가 아니라 바로 섬김을 받을 상대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그 사람 중심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라 하는 이야기죠. 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그 열정이 굉장히 강해서 나 중심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이 전략이 최고일 거야 하고 나가는데 섬김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접근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사람 중심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거든요. 내가 선교 잘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목수의 아들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의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섬김의 모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방법이다. 제 책 속에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CLC에서 그 표지에다가 붙여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그러한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한번 좀 일독하시기를 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터 드러커의 책인데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코칭 질문을 늘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교회, 어떤 단체들을 향해서 질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5가지 질문입니다. 목차를 잠깐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5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그 회사가 세워지는 사명이 뭡니까? 그 교회가 창립된 사명이 뭐죠? 그 NGO가 시작하는 사명이 뭡니까? 미션에 대한 질문이죠. 왜 그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왜 그 NGO는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기업이라 할지라도 왜 그 기업이 존재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위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 중심적, 너 중심적, 타겟 중심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내 고객이 누구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고객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신촌에 있는 젊은이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연결되기 위해서 고객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잘 만든 후에 어떤 결과가 필요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내가 그들이 원하는 이것을 제공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할 거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것들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플랜이 들어와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션에 대해서 성서적인 근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의 사역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어떤 단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객에 대해서 물으셔야 되고요.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마지막 플래닝,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터 드러커의 부분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경영 원칙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보고 실습해볼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셔서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사 방법과 전략 개발을 위해서 주요 교재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은요, 저희가 꼭 필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같이 어떤 입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갈 때 너무도 중요한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전략으로 그들에게 접근할지,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리고 돌아와서 그 자료를 소위 교회에게 또 나를 후원하던 우리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나눌지까지, 보고서 작성까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꼭 여러분 평생 가지고 다니시는 한 책, 여러 책 중에 꼭 중요한 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하는 책 속에서 이 그림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밑에 목회자로서 나는, 선교사로서 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이 지역 사회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나와 같이 오른쪽 밑에 회중들, 소위 소수의 교인들이지만 나와 같이 동역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와 이 지역사회, 나와 이 회중이 늘 접하는 더 큰 단위의 사회, 대한민국 또는 지구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도록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모든 네 축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해 오셨고 빚어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거역했고요. 죄 가운데 빠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역사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회중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더 큰 지구촌은 이라고 질문한다면 제대로 된 질문이 출발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나중에 강의 때도 조금 다루겠고요. 그리고 제 책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하는 책도 한번 좀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목회자를 이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나야 될 그 회중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활동해야 되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되어야 됩니다 하고 조사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자, 또 하나 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어떤 축들을 생각한다면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란다 콥이라는 예수전도단 여성 지도자가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영감으로 이 8가지 기둥을 먼저 조사하고 이 기둥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기도하라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둥들을 조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종교에 대해서. 그러나 이슬람을 아시나요? 불교를 아시나요? 힌두교를 아시나요? 아니면 민중 종교들, popular religion들을 아시나요? 아니면 이단들을 아시나요?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 깨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도 이해 못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도 이해 못해요. 가족은 쪼개져서 1인 가족이 되고요. 결혼도 안 해요. N4 세대가 됐어요.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육을 아시나요? 대안학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시나요? 요즘 공교육이 자꾸 종교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아니면 미래의 지도자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대안학교 교육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되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as mission이라는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내 비즈니스가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의 비즈니스, 또 하나님의 어떤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까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요즘 SNS를 아시나요? 저도 요즘에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또 유튜브 제 개인 채널에 올리는데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SNS, 미디어. 그리고 이 미디어를 채우는 예술과 오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튜버들은 재미없으면 구독자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예술과 오락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초점이 됐다면 우리 또 특히 좀 나이 먹어가는 세대들은 좀 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틀, 소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 SNS, 카카오톡을 틀거리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새로운 어떤 틀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독교 정신으로 제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많은 과학자들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제대로 운영해가는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책을 제대로 입안해야 됩니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조사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알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고 그 기둥들을 향해서 접근해 들어갈 때 저마다 다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자나라 되기 위해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하셔야 되고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고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기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나라 민족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접근할 때도요. 이 기둥들을 조사하시고 그 기둥들의 현지 평신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꼭 좀 다뤘으면 좋을 구입하기 싫으시면 제가 강의를 통해서라도 드려야 될 주제는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14챕터로 되어 있고요. 한 주제가 한 주를 채워서 총 14주 또는 15주 한 학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들을 하나씩 마스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화인류학자의 첫 걸음을 띄는 중요한 과제고요. 선교사는 문화인류학자처럼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가 낯설은 이 세상,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선교하러 들어갈 때는 이 문화인류학적인 현지조사 방법론을 꼭 익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책을 권한다면 왼쪽 위에 있는 책 한 권만 사세요. 또 용기를 내신다면 가운데 노란 책, 또 더 용기를 내신다면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 책, 같은 저자의 책이고요. 문화지능에 대한 책입니다. 맨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오리엔테이션 책이고요. 그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마스터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그 문화지능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오른쪽 가운데 위에 노란 책입니다. 문화지능 리더십. 또 전 세계는 어떤 문화권 안에 있을까? 문화지능과 세계 여행이라는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한 권씩 독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남들이 만든 자료를 감사하게도 사용했고요.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맨 가운데 이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산출물이죠. 이태리 갔더니 이런 건물들이 있대, 이런 음식이 있어, 이런 어떤 상점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들을 여행하면서 그들 이태리 사람들은 저런 태도와 저런 행위를 보이네.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받기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내심에는 뭐가 있을까? 그들의 감성과 감정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굉장히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치관과 규범을 이해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관과 규범을 있게 하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리추얼 의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점점 더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문화 산출물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접근한다면 연대, 이대, 소위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접근할 때 그들의 문화적 산출물, 카페에 모여 특히 스타벅스에 많이 모이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밑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의 세계관 안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문화들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문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크로스 칼처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터 칼처럴, 멀티 칼처럴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 문화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고 주장들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계속 제 그림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자, 서로 간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상호 막 영향을 주고받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쉽지 않은,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겸허하게 젊은이들을 향해서 또 시니어들을 향해서 접근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구촌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지구촌 전체가 다 다문화예요. 이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책임하게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편한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험하고 접근해 가는 그러한 겸허함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그 대상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세계관,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spiritual mapping에 대한 주제입니다. 영적 도해, 소위 내가 이제 섬겨야 될 그 땅을 영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예니까요. 그 외에 너무도 다양한 접근 방법과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 아니면 선교를 해야 되는 한 지역이 있어요.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을 향한 사역을 할 때 지역조사를 하는 의의가 뭘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내가 지역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목표 그룹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아, 이 지역에 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네. 그것도 한국 사람 대학생들만 생각했더니 외국인 유학생도 많네. 그죠? 그리고 저 아현동 쪽에 가니까 시니어 분들도 계시네. 다양한 목표 그룹들이 그 지역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그분들 서로 다른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신촌 일대에서 어떤 그룹을 섬길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지역 조사를 하는 의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는 목표 그룹을 설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한 그룹을 선택을 해요. 내가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목표 그룹, 외국인 유학생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등록금을 어떻게 만들고 있지? 알바를 하고 있대. 어떤 알바를 하고 있지? 그들의 교육 수준은 어떤 상태지? 학부를 겨냥하고 왔는지? 아니면 대학원을 겨냥하고 왔는지? 박사과정까지 하는지? 아니면 어학당만 하고 돌아갈지? 뭐 이런 질문들. 연령은 어떻게 되지? 성별 분포는 어떻게 되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인구의 이동 경향과 지역 변화를 그리고 발전 지역들을 탐사하는 데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이제 신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지역이죠. 아직 재개발이라는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동해 오는 이동 경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경로가 생겨요. 예를 들어 홍대 앞에 상권들이 굉장히 변하면서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변화되어 가죠. 되려 홍대에는 지금 공실이 생긴다고 하고 지역으로 지금 이동해 가요. 이동 경향. 거기에 따라서 젊은이들의 이동 경향과 추세가 달라지죠. 또 새로운 맛집과 거리들이 생겨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성향이 달라지겠죠. 이런 지역 변화를 탐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교회가 개발할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 있게 돼요. 또 방법을 좀 달리 해보면 세를백 교회나 또 윌로크릭 교회를 한번 모델로 삼아봤을 때 그들은 모델 피규어 파인딩, 소위 그 지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을 좀 이렇게 가상으로 설정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 윌로크릭 교회는 이 윌로크릭 커뮤니티를 지역 사회를 통해 접근할 때 이름을 하나 붙여 주어봤어요. Unchurched Harry 또는 Mary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소위 교회 나가지 않는 해리, 메리라는 가상인물을 한번 설정하고 그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소위 윌로크릭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인데 조사해보니까 그들은 미국의 신세대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 한 1980년대 어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 신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전통적인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더라. 이 윌로크릭 지역은 사는 사람들은 시카고 윌로크릭 지역에 연봉이 한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고 30대, 40대의 부유층을 이루고 있더라. 대체로 그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전통적인 교회와 그들의 신앙 방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해리, 메리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 어떤 예배를 구성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두 번째 이제 세를백 교회 경우를 보면 세를백 밸리 지역에 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거죠. 세를백 지역에 사는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들은 30대, 40대가 주류더라. 그리고 4명 정도의 가족을 가지고 있더라. 대체로 중산층이고 또 그들의 직업과 성향과 관심과 소득과 경제 어떤 그 레벨과 가치관과 또 취미와 종교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예배, 그들에게 맞는 목회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전략 개발과 그를 위한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학기말 과제를 준비하게 될 때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제시해 본다면 이제 여러분의 현재 목회 또는 선교 대상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우리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미래 사역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미처 안 정해지셨다면 기도하시는 시간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의 타겟을 먼저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전략을 개발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셔요. 전략을 이제 세팅하려고 할 때, 이 전략의 선교적 정의는 어떻게 내리면 좋지? 내가 말하는 선교에 따라서 이 전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적인 동기, 선교적인 목표는 뭐지? 그리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이 이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 선교적 동기, 목표, 정의를 먼저 세팅해 보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해 보십시다. 세부적으로 쪼개 보셔서 세부 전략과 단계를 설정해 보시는 거죠. 자, 이것을 그냥 제출하시는 것보다 제가 질문할지 몰라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꽁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서적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전략을 지탱하고 있는 신학적 기반은 뭐죠?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감신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역하실 목회,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하실 선교를 지탱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을 가지고 나갈 때 핵심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신자 중심적인, 고객 중심적인, 유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면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이 전략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실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지 수용할지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염두에 두고 기말과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들으면 막연할 수도 있고요. 당황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또 사업을 많이 해보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늘 기도하셨던 분들은 저겁니다. 교수님 방법이 맞습니다. 아마 벌써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쨌든 한 학기 잘 같이 만들어가서 마지막에 좋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보고서가 여러분의 목회를, 여러분의 선교를 시작하는데 큰 어떤 그 디딤돌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